안녕하세요. 고승은입니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사위 진행이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1일 열린 최혜병 청문회 때 많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임성근이나 이시원 등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증인들을 꾸짖는다던가 10분간 퇴장을 명하기도 했으며 진행 역시 시원시원하게 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과거 이재명을 폄훼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느니 지지층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이미지 정치를 한다느니 부설과 비판 여론도 있지만 최근의 행보는 충분히 긍정평가할 만한 것 같습니다. TV조선에서 정청래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30일 밤 방송된 TV조선 메인 뉴스에선 앵커가 정청래를 향해 정치권에서 말을 거칠게 하는 것으로 유명하지만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이 된 뒤로는 말 그대로 압권이라며 빗고기 조롱 모욕 대체로 내뱉는 말이 저런 식이다. 극성 지지층은 환호할지 몰라도 듣는 입장에선 치욕적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청래 의원이 도드라졌을 뿐이지 사실 요즘 여의도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수준 미달의 상황이 자주 목격된다라며 국민들이 덜 부끄럽게 기본적 소양이나 갖춰주길 바랄 뿐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이에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친일매국 일왕찬양 전두환미와 나는 조선일보가 한없이 부끄럽다라며 최혜병 특검한 입법 청문회가 성공하니 조선일보 배 아픈 거니 민족 반역에 대한 사과 한마디 못하는 수준 미단의 조선일보가 애처롭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시절 천황폐하 드립을 친 것과 조선 방실가의 시초인 전 조선일보 사장 방응무가 반민특위 살생부 안에 들어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의원의 경우 조선일보를 비롯한 조중동과는 인터뷰를 일절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조선일보가 아젠더 세팅하는 시대는 이미 진작에 끝났다라며 요즘 조선일보가 배가 아픈지 나를 험담하는 기사를 많이 쓴다. 조선일보가 나를 흔들어대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냥 웃는다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TV조선 따위가 수준미달이라며 비아냥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인의 전직 대표이자 지금 부사장인 방정우의 딸, 지금은 고등학생 정도 됐나요? 지난 2018년 초등학생이었을 당시 50대 운전기사한테 너라고 호칭하지 않나? 온갖 엽기적인 폭언을 쏟아냈다가 큰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돈 벌 거면 똑바로 벌어. 아저씨처럼 바보같이 사는 사람 없거든? 아저씨 진짜 해고당하게.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 아저씨 죽어라. 아저씨 진짜 죽으면 좋겠다. 아저씨 죽어라. 그 전 아저씨한테도 그랬지만 너무 못해서 아저씨가 더 못해. 그 아저씨가 그나마 너보단 더 나은 것 같아. 아저씨 잘리든 말든 내가 안 말했으면 아저씨는 해고야. 진짜 미쳤나봐 등등 폭언 쏟아낸 거 지금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데 그 딸이 누구 보고 배웠겠습니까? 방씨가 집구석이 평소 그런 거 확실한가 보죠? 그리고 막말 법사위원장 하면 국힘 여상규가 지존 아닙니까? 툭하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듯 고성질러 댄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지난 2019년 법사위 국정감사 당시 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종민을 향해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끼고 앉았네 정말이라고 소리친 다음 병신 같은 개라고 욕설한 적 있었죠? 또 2018년 이은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박지원 의원이 발언권을 달라 너무 발언권을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개인 의견을 얘기하는 게 국회라고 하자 여상규는 불복 절차를 따르면 될 거 아니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지원은 위원장이 사회만 보면 됐지 무슨 당신이 판사냐라고 받았는데요. 이에 여상규는 이런 당신이? 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라니. 그러나 박지원이 여상규보다 6살 연상이나 당신이라는 호칭이 문제될 것도 아니었습니다. 특히 여상규는 지난 1980년대 초 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진도 가족 간첩단 조작 사건 1심 판결을 담당한 바 있었는데 당시 피해자들은 엄청난 고문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상규는 한 명에게 사형, 다른 한 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여상규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이는 이후 결국 사형이 집행됐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17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다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여상규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책임을 못 느끼냐라고 질의하자 웃기고 앉았네 라고 받은 그런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은 윤석열 정권 들어 혜택을 엄청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주정뱅이 정권 탄생에 있어 혁혁한 공을 세워서 그런가 보죠. 여기에 앵커까지 국힘 무쇠지역구에 공천받아서 국회 들어갔으니 말입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광고 집행현황 자료에 따르면 TV조선의 2023년 정부광고는 2022년 79억 7,200만원에서 80억 9,100만원 증가한 160억 6,3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즉 2배 이상이나 받아 처묵은 것입니다. KBS나 채널A, MBN도 정부 광고가 늘긴 했지만
증가폭만큼은 TV조선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MBC 그리고 JTBC는 줄어들었죠. 또 조선일보에 대한 정부 광고비 역시 2022년 76억 1100만원에서 2023년 83억 9800만원으로 7억 8700만원 증가하며 동아일보에 이은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를 두고 양문석 의원은 24일 국회 문체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조선일보의 나라냐, 조선일보의 공화국이냐, 조선일보의 이 특혜를 지금 언론재단이 허용하고 있는 거냐라며 대통령실의 명령이냐, 문체부의 명령이냐, 아니면 언론재단 자체적 판단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양문석 의원은 영국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디지털 뉴스 보고서 번역건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지난해 언론진흥재단은 한국파트에 해당하는 2페이지 분량을 쏙 빼놓고 공개해 물의를 빚은 바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예 한국어판 보고서를 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올해 보고서에 따르면 매체별 신뢰도는 MBC가 57%로 2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반면 불신도 조사에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1, 2위를 독식했습니다. 이에 양문석 의원은 도대체 조선일보가 한국언론재단까지 장악하고 문체부까지 장악하고 있냐라며 도대체 조선일보가 뭐길래 조선일보에 불리한 것들은 다 빠지고 조선일보에게 광고 몰아주고 이런 행태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자행되고 있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오로지 조선일보 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이런 행태들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질타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7자 공약으로 발표했던 여성가족부 폐지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해당 건으로 여가부와 완장 패미들에게 분노하고 있는 젊은 남성들의 표를 쓸어 갔음에도 결국 약속 지킬 생각 따위는 없었습니다. 쇼만 하다 끝날 줄은 오래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왜냐고요? 사회적 약자가 피해자이거나 사회 기득권이 가해자일 경우엔 선택적 침묵으로 일관하고 돈이 될 만한 일이나 민주당 쪽 정치인들이 관련되면 개거품무는 완장패미들은 주정뱅이 패거리들과 너무도 가까운 사이 아닌가요? 정부는 당정협의 등을 거쳐 1일 저출생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는 강력한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 관련 전략기획과 조정 기능에 집중하고 저출생 관련 예산을 사전 심의하면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인구정책을 평가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수립하던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권한을 이어받고 매년 시행계획을 운영한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조사 분석 평가 기능을 통해 각 부처의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국힘에선 이에 맞춰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정부 조직법과 저출생 사업 예산 배분 및 조정 권한 등을 담은 법안을 이달 중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계속 거론하던 여성가족부 폐지안은 이번 조직 개편안에서 제외되며 계속 존재하게 됐습니다. 현재 역시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국회 발의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여가부 장관 자리는 김현숙 전 장관이 지난 2월 물러난 뒤로 계속 공석인 상황으로 신영숙 차관이 5개월째 수장을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4월 총선에서 국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면 정부 조직법을 바꿔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으나 이것이 무산되고 말았죠. 또 이번에 역시 여가부 폐지안이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빠지면서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젊은 남성들을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돈 거래를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언론사 전 간부가 지난 6월 30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간부 A씨는 충북 단양군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를 두고 진짜 대장동 1타 강사라고 할 수 있는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는 페이스북에 무려 18개월간 질질 끌며 두어 달 전에야 보여주기식 뒷북 압수수색 6월에만 3회 조사하고 모레인 2일 4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라며 무섭도록 잔인한 검찰 수사가 초래한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A씨의 변호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성근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는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라면서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최혜병 순직 사건 핵심인자와 동명이인인 임성근 변호사는 과거 양승태 사법농단 파동에 연루돼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받았던 그 당사자입니다. 임성근은 지난 2014년 서울중앙지법에 재직하고 있을 당시 세월호 사건 당일 박근혜 7시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기소된 가토다스야 일본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토지국장은 조선일보 칼럼을 인용해 기사를 썼다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요. 걔는 지난 2021년 2월 임성근 당시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가결한 바 있는데요. 당시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의 임성근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변호사의 경우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인물인데 굳이 변호인으로 선임했어야 하는지 의문도 들고요. 검찰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와중에도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나 강박적인 수사는 전혀 없었다라고 검찰을 주둔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꺼림칙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